당신이 가진 건물 중 하나 줄 테니 이혼해줘.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안녕하세요. 의대생이던 남편을 만나서 뒷바라지에서 작지만 개인 병원도 차려줬습니다. 제가 학벌이 너무 보잘것없는 게 흠이라 평생을 무시당하면서도 다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건물 하나 줄 테니 이혼해 달라더군요. 참 웃기죠. 이 황당한 이야기의 끝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목요일 아침, 희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훈이 넥타이를 매며 내려왔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침은 됐어. 나는 바쁘다고. 당신처럼 할 일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 아이고, 시끄러워.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면서 자꾸 잔소리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성우는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희정은 혼자 앉아 쓸쓸히 식사를 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부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요. 오후 이 시경, 희정은 건물관리 업무차 은행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해? 은행 가려던 참이에요. 은행? 뭐하러? 건물 대출 이자 확인하려고요. 당신이 그런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냥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아이고, 정말 답답해. 무식한 사람이 은행 가서 뭘 알아들으려고 그래. 창피하게. 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자꾸 저를 무식하다고 해요? 건물 관리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30년? 그냥 돈 받고 주는 것 가지고 관리라고 해? 웃기지 마. 진짜 부동산 투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지금까지 누가 이 집 살림을 꾸려왔는데요? 살림?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주부들이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자랑이야? 성훈의 말에 희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말하니까요. 그날 저녁 성훈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희정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어요? 병원 일로 바빠서 그래.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병원이 새벽까지 열어요? 응급환자도 있고 의료진 회의도 있고 복잡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이해 못할 거야. 희정은 남편의 거짓말을 직감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여보, 혹시 또 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죠. 다른 여자?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어떻게 만나? 나는 의사야, 의사.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 뭐야?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의학 얘기해봐야 모르고, 경제 얘기해봐야 모르고, 정치 얘기해봐야 모르고, 뭘 알기나 해. 희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라면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의사고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이게 부부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희정은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훈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요. 분명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비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틀 후 희정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백화점에 갔다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성훈을 봤는데 한 여자와 다정하게
마주 하나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그 여자는 화려한 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희정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그 여자에게 극진하게 대했어요. 음식을 떠서 주기도 하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주기도 했죠. 자신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운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나 새로운 가방 사고 싶어. 그래. 어떤 거? 명품으로. 오빠가 의사니까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당연하지. 내 여자인데. 희정은 그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한테는 푼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명품을 사준다니요. 그런데 오빠, 집에서는 괜찮아? 아내가 눈치채지 않아? 괜찮아. 그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눈치도 못 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정말? 그럼 완전 무식하네. 오빠 같은 의사랑 어떻게 결혼했어? 집안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은 완전 짐이지. 짐?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재산 문제도 있고. 재산? 오빠가 의사인데 뭐가 문제야? 사실 건물들이 다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어. 헉,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곧 처리할 거야. 희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며 얘기하는 게 더 상처가 됐습니다. 그날 밤 성운이 집에 들어왔을 때 희정은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에 누구랑 만났어요? 성운이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점심? 그냥 병원 동료들이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걸 깨달았죠. 그게 그냥 그 여자가 누구예요? 성운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얘기할게. 맞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희정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긴 뭐가 왜야?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의사로서 겪는 스트레스,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부담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건 부부가 함께?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하고 함께 뭘 해? 내가 의학 논문 얘기하면 이해해? 병원 경영 얘기하면 알아들어? 성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달라. 나와 수준이 맞아. 그 여자가 뭐라는 사람인데요? 마사지샵에서 일해. 근데 그 사람은 당신과 달라. 세상 물정도 알고 남자 마음도 알고. 희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사지샵 직원을 두고 수준이 맞다고 하다니요. 마사지샵 직원이 저보다 수준이 높다고요? 그래. 최소한 남자가 뭘 원하는지는 알거든. 당신처럼 무뚝뚝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성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희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그래. 그리고 당신 건물 중에 하나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제 건물을 저한테 준다고요?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우리 재산 아니야? 희정은 남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주겠다며 이혼하자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야. 성운의 말은 희정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헌신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준영이는 어떻게 하고요? 준영이는 이제 다 컸잖아. 자기 갈 길 가면 돼. 그래도 부모, 무식한 엄마보다는 의사 아버지가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희정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운의 갑작스러운 확신과 당당함 뒤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성운의 이혼 선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희정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의 건물을 주겠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희정은 오랜 친구인 김미경에게 하소연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경은 희정과 같은 또래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경은 희정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정아, 뭔가 이상해.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당당할 리가 없어. 나도 그 생각이 들어. 예전 같으면 잘못했다고 빌었을 텐데. 그리고 내 건물을 너한테 준다고? 그게 말이 돼? 원래 내 거잖아. 미경의 말에 희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 혹시 모르잖아. 등기부등본? 응. 요즘 명의도용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쉽거든. 희정은 미경의 조언에 따라 그 길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등기소 직원에게 건물 2채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서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희정은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문제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건물, 성운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희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은 분명히 희정 명의였는데 근저당이 무려 15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전에요. 희정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은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희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근저당권자를 보니 대부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식은행이 아닌 사채업체였습니다. 이자율도 연 18%나 됐죠. 등기소를 나온 희정은 곧바로 그 대부업체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 직원은 희정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아, 정희정 님이시죠? 15억 원 대출건이요.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요? 6개월 전에 오셔서 직접 계약하셨는데요. 여기 서류에 서명도 되어 있고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희정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증 사본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희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불 보듯 뻔했죠. 혹시 대출금을 받아간 사람이 따로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정보는 제발이요. 제 명의로 된 대출이니까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성분이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남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희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시 성운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15억 원을 빌려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성훈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혼하자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신 명의로 빚을 잔뜩 만들어 놓고 건물을 주겠다며 이혼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저녁 7시경 성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왔어요. 희정의 차가운 인사에 성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 저녁은? 해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희정은 성훈을 지켜봤습니다. 언제 추궁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희정은 거실로 나가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죠? 성훈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등기소에서 떼어온 거예요. 제 건물에 15억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 성훈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제 명의를 도용했어요? 도용이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 제 동의도 없이 제 인감 도용해서 대출받은 게 부부 재산이에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 병원 확장하고 의료기기 사고. 다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화 생활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마사지샵 여자요. 나영이라고 했죠? 그 여자한테 얼마나 퍼줬어요? 성훈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15억 중에 얼마나 썼는데요? 7억. 아니 5억 정도. 희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 명의로 빌린 돈 중 절반을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였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야,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내가 갚을 거야. 뭘로 갚아요? 병원 수입으로? 그렇지. 나는 의사야. 돈 버는 건 문제 없어. 희정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 18% 이자인데 한 달에 이자만 2억 2천만 원이에요. 병원에서 그만큼 벌어요?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건물을 팔면 되잖아. 제 건물을요? 그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각자 살자. 희정은 남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그거였구나. 제 명의로 돈 빌려서 다른 여자한테 퍼주고 제 건물 팔아서 빚 갚고 저한테는 건물 주겠다며 이혼하자고. 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 그 건물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35년 동안 병원 운영해서 그 건물 가치도 올라간 거야. 성우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영이는 당신과 달라. 나를 진짜 사랑해. 내가 의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15억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나영이는 순수해. 당신같이 계산적이지 않아. 희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순수한 여자한테 가서 사세요. 하지만 제 건물은 못 팔아요. 못 팔긴 뭘 못 팔아? 근저당 잡힌 건물이 내 거라고? 제 명의잖아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빚이 있는 건물은 사실상 은행 거나 마찬가지야. 성훈의 말에 희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군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무식한 당신과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럼 혼자 사세요. 하지만 제 재산에는 손대지 마세요. 재산? 빚더미가 재산이야? 성우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내가 왜 당신한테 건물 주겠다고 했는지. 그 건물은 이미 빚덩어리야. 희정은 남편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다른 여자와 호화 생활하고 마지막에는 빚을 떠넘기고 도망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네요. 계획? 그냥 현실적인 선택이야. 나는 의사고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굳이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와 평생 살 이유가 없다고. 그날 밤 희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운의 계략을 막아야 했죠. 성운의 치밀한 계획을 알게 된 희정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명의도용만으로는 부족했죠. 성운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병원 운영의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운이 병원에 간 사이 희정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성운의 서재, 침실 서랍, 심지어 화장실 선반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운이 숨겨놓은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장부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의 제출용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매출이 기록된 것이었죠. 매출 차이가 무려 월 1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걸 언제부터 해온 거야? 희정은 2년 전부터의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성우는 체계적으로 매출을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허위 진료비 청구, 보험 사기,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까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료면허 취소감이네. 희정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맨 밑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작은 봉투 안에 휴대폰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희정은 그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성운의 생일을 입력해 보니 바로 열렸어요.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 단 한 명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역시 바람폰이었구나. 희정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경악했어요. 성운 나영아, 오늘 명품샵 갔다 왔어?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 나영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해. 근데 언제 그 아줌마랑 이혼해? 기다리기 힘들어. 성운 고지야. 벌써 15억 빌려놨고 건물 처분하면 돈 생겨. 나영 15억? 대박. 오빠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성운 그게 아니라 마누라 명의로 빌린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상관없지. 나영아, 오빠 진짜 똑똑해. 그럼 우리 결혼하면 그 돈으로 새 병원도 차릴 수 있겠네? 성운 당연하지. 강남에 큰 병원 차려줄게. 우리 아기 위해서도. 희정은 그 문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아기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나영이 임신했다는 얘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영 오빠,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성운 괜찮아. 걔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머리가 나빠.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모를 거야. 나영 정말? 그럼 완전 바보네. 오빠 같은 의사 남편 두고 그것도 모르면. 성운 그러게. 그래서 내가 35년 동안 참고 산 거야. 이제 한계야. 나영 불쌍해. 그래도 이제 나랑 행복하게 살면 돼.
난 오빠를 진짜 사랑해. 성훈 나도야. 너 같은 여자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희정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면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니요. 문자는 더 계속됐습니다. 나영 오빠,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우리 아기 건강해. 성훈 다행이다. 몸조리 잘해. 곧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 나영 아기 아빠 되는 거 실감나? 완전 기대돼. 성훈 나도. 이번에는 제대로 키워보자. 나영 그런데 오빠 그 아줌마가 만약 재산 분할 요구하면 어떡해? 성훈 걱정 마. 이미 빚을 15억이나 만들어놨으니까 가져갈 게 없어. 나영 진짜? 그럼 우리는 떼돈 벌고 그 아줌마는 빚만 남는 거야? 성훈 그렇지. 바보같이 서명도 안 확인하고 인감 맡겨놓은 게 잘못이지. 나영 오빠 너무 똑똑해. 역시 의사야. 희정은 더 스크롤을 내려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나영 오빠, 그 아줌마 진짜 무식해? 나보다도? 성훈 당연하지. 너는 그래도 사회생활 했잖아. 얘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세상 물정도 몰라. 나영 헐, 그럼 진짜 바보네. 나는 최소한 남자가 뭘 원하는지는 알거든. 성훈 그러게. 그래서 너한테 빠진 거야. 넌 여자다워. 나영 당연하지. 그 아줌마는 여자 매력도 없을 것 같아.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성훈 맞아. 그냥 아줌마야. 너 같은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겠어. 희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었다니요. 더 읽어보니 금전적인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나영 오빠 어제 명품백 너무 예뻤어. 800만 원짜리. 성훈 사고 싶어? 사줄까? 나영 정말?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성훈 뭐가 비싸? 내 여자한테 그 정도도 못 사주면 남자야? 나영 오빠 최고야.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와? 성훈 마누라 명의로 빌린 돈이야.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지. 나영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문제 안 돼? 성훈 문제 없어. 그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영원히 모를 거야. 희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휴대폰을 덮으려다가 가장 최근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나영 오빠 근데 혹시 그 아줌마가 증거 찾으면 어떡해? 성훈 증거? 뭔 증거? 걔가 뭘 알겠어. 무식한 여자가. 나영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병원 장부라든지. 성훈아, 그거 다 숨겨놨어. 절대 못 찾을 거야. 나영 다행이다. 만약 걸리면 오빠 의사 못하잖아. 성훈 걱정 마.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왔는데. 그리고 설사 걸려도 돈만 내면 돼. 나영 오빠는 정말 대단해. 그 바보 아줌마는 꿈에도 모르겠네. 성훈 당연하지. 나는 의사고 머리가 좋아. 그런 무식한 여자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희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훈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영도 함께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희정은 서둘러 비밀폰과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응. 오늘 환자가 별로 없어서. 성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희정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제 성훈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 그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준영이한테는 우리 이혼 얘기 안 했지?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준영이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아버지 입장에서 희정은 성훈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거였죠. 왜요?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말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이성적으로 설명해야지. 이성적으로요? 그래. 준영이도 의대생이니까 이해할 거야. 부모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뭐가 이상해? 희정은 성훈이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걸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성훈이 잠든 사이 다시 비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운 문자들이 더 와 있었어요. 나영 오빠 내일 병원 갈까? 보고 싶어. 성훈 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간호사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나영 괜찮아. 나는 환자인 척하면 되잖아. 성훈 그럼 2시에 와.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영 알았어. 오빠 보는 게 제일 좋아. 성훈 나도. 빨리 이 모든 게 정리됐으면 좋겠어. 희정은 내일 2시에 나영이 병원에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영이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희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으니 반격할 때가 온 거였어요. 성훈과 나영의 계략을 막고 정당한 응징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희정은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 2시에 병원에 온다고 했으니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죠. 과연 어떤 여자이기에 성훈이 그렇게 빠져 있는지 궁금했어요. 2시 정각,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편이었지만 화장이 너무 진하고 옷차림도 어딘지 야한 느낌이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게 나영이구나. 희정은 그 여자를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4살 남편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서 가정을 파탄낸다니요. 30분 후 나영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희정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으니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때였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제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도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면 다른 혐의들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다른 혐의요? 세금 포탈,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이요. 특히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희정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명의도용 사기로 고발하고 동시에 근저당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며칠 후 성훈에게 법원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성훈은 서류를 받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보시면 알겠지만 명의도용 사기 고발장이에요. 그리고 근저당권 회수 소송도 함께요. 성훈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 부부 사이? 부부가 서로 사기를 쳐요? 사기가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이면 동의를 받아야죠. 제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게 부부 재산이에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 병원 발전시키려고 한 거야. 병원 발전? 그 돈으로 나영이한테 명품 사주고 호화 생활한 거 아니에요? 성훈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요. 비밀폰까지요. 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숨겨놓은 비밀폰까지 발각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그건 15억 중에 7억을 나영이한테 썼다면서요? 명품백, 보석, 아파트 전세금까지. 제 돈으로요. 아니야. 그건 일부고. 일부라고 해도 7억이에요. 그리고 나영이가 임신했다면서요? 성우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나영이를 정말 사랑해. 사랑? 64살에 38살 마사지샵 직원과 사랑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영이는 나를 진짜 이해해줘. 당신과는 달라. 희정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해해준다고요?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영이는 순수해. 순수한 여자가 유부남한테서 7억을 받아요? 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나영이를 뭘 안다고 그래? 알아요. 비밀폰 메시지 다 봤거든요. 저를 바보 아줌마라고 부르던데요. 성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이 아니라 당신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잖아요. 무식하다고, 머리 나쁘다고. 사실이잖아. 당신은 정말 무식해. 성훈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의사야. 고등학교만 나온 당신과는 격이 달라. 격이 달라서 제 명의도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부부 재산이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큰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성훈이 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 엄마가 아버지를 고소했어. 고소요? 희정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15억을 무단 대출 받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고, 준영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15억이요? 정말이에요? 성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그건 다 병원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7억은 나영이한테 썼잖아요. 희정의 말에 준영이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나영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애인이야.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마사지샵? 준영이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그건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비밀폰에 다 있는데. 희정이 비밀폰을 꺼내서 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영은 문자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무시했어요? 준영아, 그건 바보 아줌마라고 했네요. 그리고 무식하다고. 준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지.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 한 핏줄이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돼요?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어. 어른들 사정이 명의도용이에요? 사기예요? 준영의 말에 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큰일 났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경찰서? 뭔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오빠랑 관련된 일이래. 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희정이 명의도용 사기로 고발한 것 때문에 나영도 수사 대상이 된 거였어요. 나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오빠, 나 무서워.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성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훈이 희정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희정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영이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제 돈 7억을 받았는데 그건 내가 준 거니까 남의 돈을 훔쳐서 준 거잖아요. 성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발이야. 나영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다고. 희정은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어야죠. 희정아, 우리 35년 동안 제가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무시당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에서 성운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희정이 제출한 증거 때문에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어요. 동시에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보험 사기,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의 혐의였죠. 성우는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실감했습니다.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고 환자들도 소문을 듣고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영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성운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나영아, 조금만 참아. 곧 정리될 거야. 정리? 오빠 지금 완전 망했잖아. 병원도 문 닫을 것 같고. 그런 일 없어. 내가 뭔데? 지금 사기꾼 취급받고 있잖아. 나영의 차가운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아기도 있잖아. 아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기를 키워?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뭔 소리야?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그만할래.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나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고소당하고 아들에게는 실망당하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은 거였어요. 그날 밤 성우는 희정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희정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희정은 더 이상 성운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성운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운의 몰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병원 운영은 완전히 마비됐어요. 환자들은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었고 간호사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영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희정을 찾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다고. 희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가장 걱정했던 일이었어요. 준영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의대 교수님들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엄마? 준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대생에게 아버지의 의료법 위반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괜찮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사기꾼 의사 아들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고, 희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 일을 더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아버지예요. 그때 성운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조사받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준영아, 왔구나. 준영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다는 거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영아, 그건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망가진다고? 뭐가 망가져?
의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수님들도 어색해 하시고 친구들도 피하고 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것들이 뭐가 중요해?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살면 돼. 당당하게요?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의사라고. 의사가 환자들 돈 사기치고 세금 포탈하고 아내 명의 도용하는 거예요? 준영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영이라는 여자한테 7억을 퍼줬다면서요? 그 돈이면 제 학비 몇 년치인데. 준영아,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낸 거잖아요. 희정이 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영아, 진정해. 엄마,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아버지가 엄마를 무식하다고 무시한 것도, 다른 여자와 바람핀 것도, 모든 게 다 용서가 안 돼요.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어른들 사정이 있었어. 어른들 사정?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 성격 차이가 너무 컸거든. 성격 차이라고요?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왜 사기를 쳐요? 사기가 아니라고. 부부 재산이니까. 준영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변명 듣기 싫어요. 준영아,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준영의 단호한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준영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희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도 지금 힘드시니까. 엄마, 왜 아직도 아버지 편을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편을 든다기보다는.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해요. 준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도 아버지 같은 의사는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야? 환자들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의사, 가족을 배신하는 의사. 그런 의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내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아? 힘들면 더욱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정직하게만 살 수 있어? 아버지는 복잡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배신했다고요? 배신이 아니야. 현실적인 판단이었어.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변명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성우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영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희정이 준영을 달래려 했습니다. 준영아, 너무 흥분하지 마. 엄마, 저는 앞으로 아버지 성을 안 쓸 거예요. 뭐라고? 박준영이 아니라 정준영으로 살 거예요. 엄마 성으로. 성훈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같은 사람의 성을 쓰고 싶지 않아요. 미쳤구나. 넌 내 아들이야. DNA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준영의 차가운 말에 성훈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병원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무슨 일이야? 아, 그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오빠가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성우는 준영과 희정이 듣고 있는 앞에서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나영아, 지금 집에 있어서. 오빠, 솔직히 말해봐.
정말 사기친 거야? 사기가 아니라. 그럼 뭐야? 왜 경찰서에서 자꾸 부르는데?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야? 지금은 상황? 오빠, 나는 이런 복잡한 일 싫어해. 그리고 아기 때문에라도 조용히 살고 싶어. 나영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아기 아니야? 아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기를 키워? 오빠 지금 완전 망했잖아. 나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영아, 설마 헤어지자는 거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자는 거야. 내가 임신부인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오빠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나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에게는 고소당하고 아들에게는 부정당하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은 거였어요. 준영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뭐?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도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도망가네요.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날 밤 준영은 희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준영아. 그리고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예요.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소중히 여길 거예요. 희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진 건 양심이야. 네, 엄마. 저는 항상 양심적으로 살 거예요.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정도 사랑도 아들의 존경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성훈의 몰락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도 임박했어요.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업체에서는 15억 원의 대출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월 이자만 2억 2천만 원인데 성훈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부업체 직원들이 희정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희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15억 원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이자 연체가 3개월째인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희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적 없습니다. 명의도용이에요. 하지만 여기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그건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서 한 거예요. 이미 고소한 상태입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박성훈한테 직접 가세요. 박성훈 씨는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희정이 단호하게 말하자 직원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훈을 찾아갈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희정아, 큰일 났어. 뭐가요? 대부업체에서 돈 당장 갚으라고 해. 안 그러면 건물 경매 넣는다고. 희정은 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갚으시든지요. 뭘로 갚아? 병원도 문 닫았는데. 그건 당신 문제죠.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아, 제발 도와줘. 우리 결혼한 지 35년인데. 3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분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15억이 없어지나요? 성훈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제발이야. 건물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자. 제 건물을 왜 팔아요? 부부 재산이잖아. 희정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부부 재산?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상의하셨어야죠. 희정아, 이러면 우리 다 망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망하는 거예요. 성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나 혼자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준영아, 아버지 좀 도와줘. 엄마한테 말해서 뭘 어쩌라고요? 건물 팔아서 빚 갚자고. 준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엄마 건물을 왜 팔아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위기일 때는 가족? 아버지가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해서 엄마 재산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재산? 그 건물들 다 내가 관리해서 가치가 올라간 거야. 희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라고요? 당신이 언제 건물 관리했어요? 병원 운영해서 이 동네 상권도 살리고 병원 운영한 건 당신 생계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건물 가치 올렸다고 우기세요? 성우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쨌든 부부 재산이니까 반반씩 나눠야 해. 반반요? 희정이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성훈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15억 근저당 잡힌 거 보이죠? 그리고 이건 다른 건물 등기부등본이고요. 희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때요? 근저당 없죠? 성우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희정아, 이거 무슨 의미야? 당신이 저한테 건물 준다며? 이거 원래 제 이름이에요. 뭐라고? 당신은 그냥 불법으로 담보 잡은 거고요. 희정의 말에 성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없다고? 당신 명의 재산이 뭐가 있어요? 병원 의료기기? 그것도 리스로 빌린 거잖아요. 성훈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희정아, 이러면 안 돼. 우리 3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희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식하다고 했죠? 머리 나쁘다고 했죠? 바보 아줌마라고 했죠? 그건 화가 나서 저를 모독했다고요? 그럼 지금 저도 화가 난다고 당신을 모독해도 되나요?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억을 다른 여자한테 퍼주면서 저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잖아요. 생활비는 줬잖아. 한 달에 50만 원이 생활비예요? 그것도 아까워하면서 줬잖아요. 희정의 말에 성우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영이한테는 명품백 하나에 800만 원씩 쓰면서 저한테는 옷 한 벌 사주기 아까워했죠? 그건 뭐예요? 나영이는 여자고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성훈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인정한다고. 그럼 15억 빚도 당신이 갚으세요. 뭘로 갚아? 나는 이제 무일푼이야. 희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영이한테 돌려받으세요.
7억 줬잖아요. 나영이는 이미 다 썼어. 다 썼다고요? 7억을? 명품, 보석, 아파트 전세금. 다 썼어. 그럼 그 물건들 팔아서 돌려받으세요. 나영이가 안 된다고 해. 아기 때문에라도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희정이 비웃었습니다. 아기, 정말 당신 아기 맞아요? 뭔 소리야?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확실해요? 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어요. 그건 나영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요? 7억 받고 도망간 여자가 도망간 게 아니야. 상황이 어려워서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준영아, 내가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편을 들어요? 몸 편을 들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가족? 아버지가 이 가족을 박살낸 거잖아요. 성운이 마지막으로 희정에게 애원했습니다. 희정아,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요? 응. 건물 하나만 팔아서 빚 갚자. 그럼 나도 새 출발할 수 있어. 희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돼? 그 건물들은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35년 동안 뭘 했다고요?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운 거밖에 없잖아요.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희정도 준영도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었어요. 희정은 창문으로 성운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성운이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운은 의료면허 정지 3년 처분을 받았고 탈세와 보험 사기로 벌금 2억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도용 사기건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됐죠. 병원은 완전히 폐업됐고 의료기기들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15억 원의 빚은 결국 성운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일부만 변제하기로 협의됐어요. 하지만 성운은 여전히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나영은 성운이 몰락하자마자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임신했다던 아기도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성운에게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성운은 나영을 찾아가 따졌지만 나영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는 처음부터 솔직했어. 돈 있을 때만 만나자고 했잖아. 그 순간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아내를 배신하고 돈만 노리는 여자에게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현재 성우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면허가 정지됐지만 응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월급은 겨우 150만 원,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반면 희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던 건물을 정리한 후 그 공간을 작은 갤러리와 북카페로 개조했어요. 봄날의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연 거였습니다. 희정은 그동안 억눌렸던 예술적 감성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독서 모임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무시당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희정의 책 추천과 문학 해석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카페 직원이 희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을 위한 독서 모임 날이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네, 감사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희정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위축되어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해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이 작품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희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여성분이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용기가 나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영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요즘 준영은 외과 전공의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도 많이 바쁘셨어요? 응, 그런데 즐거운 바쁨이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준영은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준영아, 엄마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동안은 그냥 버티기만 했던 것 같고, 엄마, 아버지 얘기는 괜찮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응.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엄마는 평생 억압된 채로 살았을 거야. 이제야 진짜 나 자신을 찾았어. 희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말?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차림도 예뻐지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희정은 웃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자신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성훈에게 무시당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 보이세요. 맞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준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최근에 연락했다고 하던데. 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날 필요 없다고 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희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 많은 여자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 그날 밤 희정은 카페 2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에 참석해 주셨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성우는 나를 무식하다고 했지만 나에게도 나만의 지혜가 있었구나. 희정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거리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준영이가 말했듯이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있다. 62살에 찾은 진정한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희정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나처럼 억압된 삶을 살아온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다음 날 오후 희정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의 조언이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상담센터 직원이 희정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만난 여성은 50대 초반의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희정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희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준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같은 분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준영아, 엄마는 이제 진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뻐. 엄마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말이에요. 그날 밤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성훈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잘 견디셨어요? 문득 준영이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희정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희정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꿈을 키워나갈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5년의 억압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희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62살 결코 늦지 않은 나이에 말이죠.